정말 사랑에 빠지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오, 괜찮은 여자네. 백선엽이 2020년에 죽었어요. 윤동주와 3살 차이에요. 조선어가 써있는 것이라면 악보라도 상관없다. 무조건 사서 모아라. 첫사랑의 날카로운 추억? 결혼을 할 뻔했던 여성.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윤동주 제3부를 이어나가 볼 텐데요. 아무튼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연대를 졸업을 하고 송몽규와 이제 윤동주는 취업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또 한 번 우리 그럼 동경에 유학을 가자, 또 학교를 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명문대 경도제대에 두 사람이 시험을 치는데 또 역시 송몽규는 붙고 윤동주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송몽규가 너무 특별한 천재고 윤동주는 이런 학업 성적에 있어서는 평범한 천재라고 해야 되나요? 예술적 그런 재능은 놔두고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송몽규는 경도제대에 가지만 윤동주는 입교대라는 기독교풍의 대학교에 일단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윤동주만 머리카락이 짧아요. 그 이유가 입교대가 기독교풍의 대학교였기 때문에 일제의 압력이 더욱더 심한 학교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동경에서 정말 첫사랑의 날카로운 추억? 결혼을 할 뻔했던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도 자신의 오빠와 함께 성악을 전공하기 위해서 동경에서 이제 뭐 하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집 김치가 맛있어서 윤동주가 자주 가서 먹었고 그리고 이제 윤동주가 그 당시에 사랑의 전당이라는 시를 쓰는데 정말 사랑에 빠지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시예요. 우리들의 사랑은 한낱 벙어리였다 라는 구절이 들어있는 시로 그녀의 이름은 박춘혜로 그 당시에 동경에 유학을 갔을 때 그 박춘혜의 오빠가 자신의 여동생을 막 자랑을 하더래요. 참 내 여동생 같은 여자가 없다. 내가 만약에 내 여동생 같은 여자가 있으면 바로 결혼한다. 정말 괜찮은 여자다 라고 윤동주에게 말하는가 하면은 자신의 여동생의 사진을 주었다고 해요. 윤동주에게 직접. 그러니까 윤동주는 뭐지? 나도 이 여성이 마음에 드는데 이 형이 좀 도와주려고 하나?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집에 가서 막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오, 괜찮은 여자네. 만나봐 라고 이제 사진을 보고 이야기하고 동생들도 그 사진을 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진을 가족에게 남겨놓고 동주는 동경으로 이제 다시 또 유학을 떠나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편지를 보내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여자가 여름방학 때 약혼을 하고 왔다더라. 내가 헛물 켰다 라는 식으로 이제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윤동주의 여동생이 해방 후에 이렇게 좀 대도시에 가서 윤동주가 점 찍어 놓았던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상태죠. 그 여성을 보고는 정말 우리 오빠가 좋아할 만한 여성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시 윤동주의 동경 유학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처음에 입교대를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곧 다시 시험을 쳐서 편입을 하는 거죠. 동지사 대학이라고 그 송몽규의 경도제대와 아주 가까운 곳으로 그 하숙집이 서로 5분 거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쯤에는 정말 자주 만났다고 하는데 문제는 송몽규가 이때 일제히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감시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윤동주가 그거를 알고 만났을까 모르고 만났을까? 그런데 저는 알고 만났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에야 조선말로 뭐 독립에 대한 시를 쓰고 당연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큰 마음을 먹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었단 말이죠. 이때 이 윤동주랑 송몽규가 붙잡혔잖아요. 한 명 더 붙잡힌 사람이 있었어요. 고희욱이라고. 이 사람 역시 굉장한 수재로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3명이 붙잡히게 되는데 고희욱은 곧 풀려나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고희욱이 일본의 교육을 받고 자란 엘리트였기 때문에 조선말을, 한국말을 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읽을 줄도 그러니까 어려워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독립운동을 하겠어. 그냥 명문대생이고 잠깐 윤동주, 송몽규랑 어울린 거네 라고 해서 풀어주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윤동주는 어땠느냐? 끝까지 그 동경에서도 조선어로 시를 씁니다. 이 방학 때 윤동주가 동생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는 정말 조선어가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조선어가 써 있는 것이라면 악보라도 상관없다. 무조건 사서 모아라. 보관을 해라. 라고 이제 그게 마지막 유언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단순히 여린 감성의 민족 시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끝까지 칼이 아닌 펜으로 썼다는 거는 굉장한 그의 어떤 올곧은 정신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칼보다 펜이 더 힘이 센 거예요. 칼은 휘두르면 끝이지만 펜은 써서 남겼잖아요, 기록을. 이제 이 고희욱이라는 학생이 윤동주를 보고 증언을 한 게 있는데, 그때는 시를 쓴다는 것도 몰랐다. 후일에 그렇게 유명한 시인이 될지도 몰랐다. 그는 조용한 미남형인 남자로 침착하면서도 열정적이었다. 퍽 공부를 많이 했고 마른 체격에 흰 얼굴, 쉰 듯한 음색이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창백한 인텔리였고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아주 농후했던 사람이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수재가 보기에는 굉장히 민족정신이 강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저는 들었던 게 뭐냐면은 송몽규랑 윤동주가 그렇게 불령선인 리스트에 오를 만한 사람들인가? 그렇게 죽일 정도로 윤동주 평전을 보면서 의문이 풀렸어요. 보면은 이 송몽규가 굉장히 불온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일제의 그런 취조 문서에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인만 전쟁터에 내모는 게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 일본인들이 조선 젊은이들도 징병제 끌려가게 하려고 했고, 이제는 거의 이제 의무로 변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학병이라고 하죠. 학병으로 끌려갔던 뭐 예를 들면 장준하 같은 경우에는 일본군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갔지만 탈출을 해서 광복군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박정희는 만주 군관 학교를 나와서 뭐 혈서 쓰고 열심히 일제에 충성을 하겠다 했는데, 이제 이때 윤동주는 후쿠오카 형무소에 갇혀 있었단 말이죠. 송몽규가 이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만약에 일본이 우리 조선인들에게 무기를 쥐어주면은 우리는 일본군에 합류해서 전쟁을 나가는 척 하지만 실은 우리 군대의 힘을 키워서 저항하면 된다. 그대로 무기를 들고 항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죽여야 했던 거예요. 이 송몽규와 윤동주가 복강 형무소에 이송되었을 때의 일인데, 한 달에 한 번 일본어로 엽서를 써서 뭐 가족에게 붙이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윤동주의 동생이 윤동주 형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붓끝을 따라온 귀뚜라미 소리에도 벌써 가을을 느낍니다 라고 써서 보내자 이 윤동주가 너의 귀뚜라미는 홀로 있는 내 감방에서도 울어준다. 정말 고마운 일이다. 라면서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그런 시적 감수성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이번에 김형석이 독립기념관 관장에 올랐잖아요. 백선엽의 친일 행적을 다시 재평가해봐야 한다. 라는 그런 망언을 남겼잖아요. 백선엽이 2020년에 죽었어요. 윤동주와 3살 차이예요. 윤동주가 그럼 그렇게 죽은 거는 뭐가 되는 거죠? 친일 논란이 없다고 한다면? 참 암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으로 윤동주 제3부작 완결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